아무 소리나 하고 싶어요. 오늘도 내일도 나도 아무 소리나 하고 싶어요. 그대와 함께. 벌룬 PC의 아무 소리. 안녕하십니까. 벌룬 PC입니다. 오디오 겹치지 마세요. 왜 멋있었는데? 벌룬 PC 라디오 두 번째 시간은 아니고 세 번째 시간 정도 되겠지. 네, 파트 1, 2 했었으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벌룬 PC의 수환입니다. 벌룬 PC의 티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톤을 좀 올려야겠더라고. 저번 편 들어봤는데 되게 톤이 되게 너무 부정적이더라고요. 어두운 느낌이었어. 이제 아주 밝게 가봅시다. 청년가요처럼. 네. 뭐 저번 라디오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1986년 도로 가봤죠 우리가. 로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987년으로 네, 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1987년도에 저는 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티왈리는 생존해 있지 않은 상황, 생성되지 않은. 아니 뭐 있죠. 오케이. 거기에 있잖아. 오케이. 아무튼 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세계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나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쪽으로 이제 떠나볼 예정입니다. 또 네. 87년도 빙의해야 되나 또 87년도로 가보겠습니다. 뭘 타고 갈까요, 이번에 양탄자? 양탄자를 타고 간다고. 양탄자로. 네, 좋습니다. 양탄자 시동 넣습니다. 양탄자 소리. 뿌르뿌르뿌롱. 마법 소리. 뿌르르르롱. 가보자. 양탄자를 타고 아니다 돈데크만? 그건 90년대구나.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1987년도 제대로 도착했습니까? 제대로 도착했습니다. 아, 네, 87년도를 가리키고 있군요. 제 시계가.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 최루탄이 한국을 뒤덮고 있고 온 곳에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바쁘게. 그런 것들이 잔뜩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월부터 한번 쭉 가는데 이번에는 일단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로 시작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987년 1월 14일 네.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되게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되는군요.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이미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많이 다뤄진 소재기도 하고 실제 영화로도 1987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네. 뭐 언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무거운 주제를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네. 사실 1987년에 이거 말고는 크게 또 한국에 있은 일이 없었을 뿐더러 이걸 모르고 또 언급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지나가는 것도 이제 어떤 이 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한 많은 어떤 열사분들에게 민폐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서 1월 14일을 시작으로 저희 라디오가 첫 번째 할 이야기 6월 항쟁입니다. 자, 일단 6월 민주항쟁이라고 또 하죠. 87년도에 6월 항쟁인 겁니까? 그렇죠. 1987년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있었던 어떤 민주화 운동입니다. 반독재를 어떤 그거 하기 위한 군사 정권이었죠. 그렇죠. 그때까지가.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6월 항쟁이라는 것이 발발한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사건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실 이거는 얘기를 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1986년도 네.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작년이 되겠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작년 6월 6일 날 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부터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분위기 안 좋고 했는데 이거 전에도 있습니다. 일단 인천 5.3 사태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일어난 어떤 사건입니다. 그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 너무 좀 더러워서 이거는 짜증나고 위장 그 막 의류학과 다니던 여대생이었습니다. 네. 사는 게 녹록치가 않았다는 느낌?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이 안 되자 이제 위장 취업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해서라도 네.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해서 취업을 했습니다. 공장장이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해서 이제 왔더니 와서 막 이렇게 조사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위조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뭐지? 해서 그때부터 좀 그런 거 있죠. 예전에 강압적인 수사들. 네가 인천 5.3 사태 관련자를 알고 있지 않나? 넌 알고 있을 거다. 아니 넌 안다.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 바이브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고문을 합니다. 뭐 자세히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뒷수갑을 채워서 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생식기를 추행하는 고문이라고 생각하면은 깔끔이 아니라 좀 그냥 네. 알겠죠? 뭐 그렇게 네. 하면 되면 디테일은 얘기 안 하겠으면 너무 좀 짜증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조심보다는 좀 짜증나서. 네. 자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에는 잘이 아니죠. 아무튼간에 풀려납니다. 그걸로 아무것도 없는 걸로 풀려나서 근데 이제 짜증 나잖아요. 그쪽도 이제 이 분도 짜증 나기 때문에 이제 고소합니다. 네. 이게 큰 결심이야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어떤 되려 자기 이미지를 걸고 그러니까 사회에 질타 받을 거를 걸고 고소를 한 거야. 이제 또 이 2번, 3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고소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경찰에서는 뭐 그런 일 없다. 막 고소하고 막 서로 이제 고소와 막 고소를 계속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월간지에 실리고 세상에 알려지고 그랬는데 되려 이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만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뭐 실행위원, 한국일보 기자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퍼뜨린 사람을 잡아 넣었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하나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약간 불합리한 사태가 일단은 있었다. 그렇죠. 큰 불합리함이 네. 하나 있었어요. 네. 자 그러고 이제 이때는 뭐 계속 이제 데모라고 했죠. 그렇죠. 네, 데모라기보다는 이제 시위라고 하는 게 맞죠. 이제 근데 데모는 좀 나쁜 표현인 것 같으니까 시위가 되게 많았을 겁니다. 아무래도 네. 전두환 시절이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쭉 있다가 뭐 1987년 1월 14일 아까 언급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물고문 당하다가 네. 이제 죽죠. 그렇죠. 물고문 당하다가 죽고 이걸 이제 영화도 봤습니다. 사실 이 1987을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어떤 분위기였나를 좀 알기 위해서 되게 그 분위기를 잘 살렸어요. 실제 사건들을 픽션을 섞어가면서 어쨌든 섞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 나갔는데 분위기가
아주 개 같습니다. 보는 내내 진짜 뭐 많이들 보셨을 거니까 알 건데 진짜 짜증나요. 막 열받아 죽을 것 같아. 막 짜증나.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박종철 군을 죽게 만들고 바로 화장시키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로. 미쳤네. 고문한 게 들키기 때문에. 고문한 게 들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환 부장검사가 사체 보존 명령을 내립니다. 화장을 하려다가 밤에 몰래. 근데 뭐 경찰이 계속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계속 하겠죠. 거기 이제 사체 보존 명령을 내리고 이제 부검을 하려고 하는 박사한테도 계속 압력을 놓고. 그렇죠. 회유와 협박을 계속 합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 있었고 뭐 정의롭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당연한 거라고 해야 되는 건지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건 자기한테 피해가 오지만 자기가 그렇죠. 옳다는 생각을 행했던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죠?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자기 직업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직업 의식이 문제가 아니야. 거의 가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어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근데 뭐 결국에는 이거를 언론이 대충 듣고 물이 있었다라는 이제 말을 듣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때립니다 바로 언론에서. 그때 동아일보였을 거예요 아마.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쪽에서 이제 뭔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때리고 거기에서 신문에 나가버리니까 네. 이제 경찰에서 얘기를 하죠. 그 유명한 탁친이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졌다라고 하는. 냉수 몇 컵을 마신 후 신문을 시작하자 박종철 군의 친구의 소재를 묻던 중 책상을 탁 치니 갑자기 억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사망했다라고 발표합니다. 딱 요까지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거 거의 눈 가리고 아웅이다 수준이죠. 그러니까 곳곳에 대학교들이나 아니면 이것저것에서 작은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요. 작은 시위들이 그 해에는 거의 매일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1987년도에는. 이때는 그리고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어떤 그 복지나 이런 것들 네. 노조들이 엄청 생기죠. 노조들이 1987년도에 노조도 엄청 생기고 계속 시위하고 파업하고 난립니다. 아주 나라가 막 개판이라 막. 그렇죠. 어.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오던 거에서 이제 자신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인지를 다들 하기 시작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를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알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보통은 그 당시에는 결국에는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때는 뭐 어쨌든 깨어 있는 지식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대학생이었다고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항상 대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하는 거죠.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거는 나라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고 이제 열이 난 거죠. 뭐 뒤에 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빡쳤어요. 그래서 1987년 4월 13일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4.13 호원 조치라고 하는 건데 호헌 조치. 뭡니까?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는 지금은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직선제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해서 네. 직접 개개인이 투표를 해서 거기에 결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결국에는 이제 대표단들이 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을 뽑는 그 밑에 엘리트들이 있는 거예요. 약간 엘리트주의랑 연관이 있는데 그 엘리트들을 국민이 뽑아. 그럼 국민이 뽑은 엘리트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이걸 이제 간선제라고 하는데 간선제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해먹어야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앉혀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간선제가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실제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이제 그 당시에 진보주의인 사람들이 간선제는 잘못됐고 그거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나라 분위기가 안 좋다면서 전두환이가 안 하겠다. 그 직선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은 개헌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간선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네.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나죠. 일단은 근데 미국도 아직 간선제입니다. 진짜입니까? 미국은 이제 주 대표들이 뽑습니다. 대통령을. 투표하잖아. 투표는 합니다. 주 대표한테. 진짜가? 주 대표들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진짜입니까? 결국에는. 진짜입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겁니다. 진짜? 지지율 자체는 트럼프가 낮았지만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주 대표들이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국은 그렇습니다. 자, 뭐 그런 세 가지 사건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한열 열사의 최루탄 피격 사건 있었죠. 최루탄이 원래 이렇게 뭐 저희는 잘 모르죠. 최루탄을 보고 자란 세대는 아니라서 이 당시에 태어나긴 했었지만 저는 최루탄은 이제 곡사로 날려야 됩니다. 곡사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냥 쐈대요. 거의 사람을 겨냥해서 쏘는 수준의 높이로. 그거 맞으면 장이 뒤지죠. 약간 로켓 런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를 뒤통수에 맞습니다. 뒤통수에 맞고 이제 바로 죽진 않아요. 바로 사망하는 건 아니고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호송되겠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는 그게 6월 9일입니다. 87년에 중반기에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6월 9일이고 6월 10일 날 시위라기보다는 연세대 그게 있었어요. 이제 시위가 정해져 있긴 했는데 그 사건이 있어 버려서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어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최한열 열사 맞습니까? 네. 이분이 뭐 이한열. 네, 죄송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한 거죠, 이분이? 이한열 열사는 이제 연세대에 네. 다니고 계신 분이었고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로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시위를 하던 분입니다. 계속 시위를 했죠. 알겠습니다. 네. 계속 시위를 하고 사람들 모으고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하던 사람인데 딱히 뭐 그건 없는데 임팩트가 너무 강하게 일어났어요. 이것들이 최루탄에 맞은 사건도 사진이 있죠. 아 진짜입니까?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 이제 외국 기자가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거는 뭐 알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이한열 열사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딱 있는 건데 피를 흘리고 있는 건데 그 사건이 있은 후로 이제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대규모 시위. 근데 서울에서만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시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광주나 부산에도 꽤 있었던 것 같고 전국적으로 다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뭐 29일까지만 해야지 하고 끝난 게 아니라 29일 하고 29일 날 하는 시위가
결국엔 체류탄 쏘고 뭐 등등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좀 그렇게 하다가 29일까지였고 그때 이제 전두환이가 노태우를 시켜서 제 피셜이 약간 있습니다. 알겠죠? 노태우를 시켜서 이제 내가 졌다. 지지칩니다. 나라에서. 개헌하겠다. 하고 이제 바뀐 게 직선제입니다. 5년 단임으로. 이때 바뀐 겁니까 가면? 네. 그 전에도 직선제였습니다. 근데 군사 독재 하던 시절에 바꾼 거예요. 다시. 다시 개헌해서 바꾼 거고 그걸 다시 또 개헌한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하고 노태우가 수습안을 발표를 했어요. 29일 날. 지지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해 12월 16일 날 대통령 선거를 드디어 치르고 전두환이에서 노태우로 대통령이 바뀝니다. 이게 좀 근데 좀 신기해요, 사실. 뭐가 신기한 겁니까? 이게 좀 신기한 이유가 뭐냐면 전두환의 독재 정권이 싫어서 그를 내렸는데 그의 2인자인 노태우가 당선이 된다는 게 좀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었던 나이니까 그리고 그 초등학교 때도 뭐 전두환, 노태우, 뭐 김영삼 등등이 있었지만 다 알고 있었고 막 지우개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저희는 대통령 지우개가 있었어요. 대통령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는 그런 게 있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어쨌든 전두환의 2인자고 12.12 사건 군사 반란의 공범이기도 하고 신기하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9년 미래로 뿅 가면은 이제 87년에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를 모의했다는 의혹이 외신을 통해서 알려졌다라고. 요때 이제 노태우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파고드는 게 있다. 그렇죠. 요새. 그게 아니고서는 사실 말이 안 된다. 끌어내리고 하는 게 말이 안 돼. 전두환을 끌어내리고 노태우를 당선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노태우는 그거죠.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기억납니까 혹시? 잘은 기억 안 납니다. 뭐 개그 프로에서 뭔가 맞죠? 알죠. 그런 거 많았죠. 그런 걸로 보통 사람 이미지로 나 보통 사람이다. 나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라는 어떤 이미지로 그래도 꽤 선전했던 것 같긴 합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실제 뭐 부정선거가 있었다지만 그렇죠. 꽤 먹혔을 거고 실제로는 그 후에 노태우까지가 일단은 군인 출신의 이제 대통령들이 해먹은 거고 개보죠. 네. 이제 그 다음 14대 대통령부터 이제 문민정부라고 김영삼 이제 보통 그걸 이제 군인이 아니었던 최초의 느낌 최초는 아닌가 아무튼 이제 그 느낌 그때 뭐 좀 다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노태우가 꽤 정리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자기가 공범이다 보니까 정리를 못했나 봐요. 화끈하게. 왜냐면 자기도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어쨌건 뭐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실. 꽤 척결을 하려는 척결까지는 아니고 일단 나쁜 것들을 좀 없애려고 했던 게 있긴 했는데 다 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지가 자살 행위니까 그거는. 그렇죠. 근데 김영삼 정부 이제 문민정부 들어가면서부터 조금 제법 좀 정리가 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영화 얘기했지만 1987 영화를 보기 전에 네. 이렇게 대충 알고
보면 좀 좋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좀 하고 나서 봤거든요. 조사를 다 하고 이 감정선이 내가 모르겠다 싶어서 영화를 봤어요. 이거 봐야겠다 싶어서 저 티빙에 있길래 봤는데 개빡칩니다 진짜. 분위기 개 같고요. 진짜 어떻게 저 당시에는 살았나 싶은 느낌도 있고 그 암울한 상황들을 잘 표현해냈고 이걸 듣고 만약에 안 보신 분이 있다면 이걸 듣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거기서는 이렇게 이어져요 내용이. 저 박종철 그 고문 사건이랑 그 다음에 그 이한열 열사의 어떤 최루탄 피격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4.13 호원 조치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성고문 사건을 언급을 딱 한 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대사로 지나가는 말로 뭐 이런 것들을 딱 묶어서 약간의 픽션을 감미해서 쫙 나오는데 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울 수밖에 없는 개같이. 뭐 그렇게 안 슬퍼거든요. 보는 내내는 안 슬퍼요. 근데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그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에서 필살기? 필살기 쓰죠. 네. 뭔지 네. 알죠? 마지막에 뭐 마지막에 그렇죠. 글자 그렇죠. 이제 한 두 문장 나오잖아요. 누구 너 뭐뭐는 뭐뭐 했다 하고 그 당시에 실제 찍어놨던 영상들이 이제 딱 나오면서 엔딩이 쫙 나오는데 와 얘기만 들어도 그게 있네요. 바이브가 장난 아닙니다. 네. 그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늦게 봤는데 저는 뭐 영화를 잘 그렇게 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했습니다. 추천드리고 꽤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국사 얘기처럼 좀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저희들 밝은 라디오를 이렇게 항상 해오다가 조금 들으시면은 조금 이제 답답해지거나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지만 이건 근데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죠? 이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거 없이는 1987년도를 띵가뽕 해야 되는 느낌. 그렇죠. 설명할 수가 없다. 네. 이 시대를. 이 시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넘어가야 돼. 문화적으로는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나? 다 먹고 살기 그러니까 쉬쉬하고 그렇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죽고 싶냐, 잡혀가고 싶냐라는 분위기에서 문화는 거의 배제된 상태였고 다 자기 하는 일, 자기 그거에만 급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 이제 문화를 즐기는 층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살만한 층들 사실은 그렇죠. 살만한 층이고 결국에는 소비자층은 그 당시에도 결국 젊은이들이었을 건데 젊은이들이 전부 이제 시위하고 그런 상황인데 뭐 얼마나 잘 됐을까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활발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또 복합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이제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믹스돼서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신 없는 한 해가 아닌가. 87년도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혼돈, 케아스. 진짜 케아스입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예, 한국의 진짜 혼돈 그 자체. 혼돈에 뭐 그 후에도 많은 혼돈들이 있지만 그렇죠. 있겠지만 뭐 어쨌건 근대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해였다. 그렇죠. 근대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연도였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어린 친구들 잘 듣고 있죠? 꼬맹이들. 물론 저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다른 라디오나 분명히 훨씬 더 설명을 잘 해주시는 네. 분이 있을 거고 저희가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조사한 거고 네. 뭐 더 디테일한 것들을 모르니까. 근데 저는
뭐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알아가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 생각하고. 네, 많이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네. 뭐 단어만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단어만 알았어. 그러니까는 이제 박종철 고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랑 이제 이한열 열사의 어떤 막 그런 것들이 그냥 맞아 그런 얘기 들어봤어 정도였는데 이제 조사하면서 되게 많이 공부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 네. 그렇고 이제 좀 문화적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문화적인 얘기, 좀 쬐끔 밝은 얘기. 아, 네. 쬐끔은 밝은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1월부터 가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 얘기, 밝은 얘기, like that. 네, 뭐 밝은 얘기입니다. 밝은 얘기죠. 이제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네, 근데 이게 지금 1월 5일 날. 네. 를 말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좀 괴리감이 좀 있네요. 참 제 역할이 이런 역할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자, 1월 5일 날 네.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이 시국에 와, 완전 매국 놈네요, 제가. 이 시국에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네, 뭐 그 전 라디오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조조의 기묘한 모험 참 좋아합니다. 네. 그 기묘한 모험이 이제 소년 점프에 처음으로 기재됩니다. 만화가 이제 명예 일본인이시라고 하는 소문이 있던데 아닌가요? 네, 그런 오해를 사곤 하죠. 오해를요. 네, 네, 그죠. 네, 만화가 아라카기 히로히코 네, 씨가 뭐 발매했습니다. 그 뭐 중요한 저한테는 뭐 되게 중요하고 근데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르적으로 일단은 장르 파괴를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만화계에서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리고 뭐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능력자 배틀물입니다. 능력자 배틀물 뭐 그냥 이유 따위는 상관없어. 그냥 뭐 신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로 뭐 배틀을 뜨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장르 자체를 근데 능력자 배틀 이 장르 자체가 처음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서 능력자 배틀이 뭐가 또 있습니까? 능력자 배틀 많죠 사실은. 원피스도 사실은 능력자 배틀이고 따지자면 맞네. 뭐 엔간한 만화가 능력자 배틀입니다 사실은. 소년 만화들은 그 격투물들은 나는 그렇네. 그렇죠. 얼음을 다루는 능력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녀석과 불의 그렇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녀석이 싸우는 것처럼. 그 뭐 최근 것도 뭐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뭐 이런 것도 다 능력자 배틀이고 사실은 그게 그렇습니다. 그 조조부터 시작했구나. 그렇죠. 조조가 그거를 시작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병만 만화의 어떤 표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병마 진지하게 병마신. 그렇죠. 그거를 뭐 이 사람이 만들었고 그리고 완성도 자체도 그 부분에서 가장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2016년에 만화책 판매 부수가 1억 부수가 넘었거든요. 넘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127권이 나왔습니다. 127권까지. 이 사람의 인생은 뭘까요? 이 작가의 인생은 그의 기묘한 모험이네요. 거의 그 본인의 일단 127권까지 왔다는 아주 이거는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몇 살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나이도 많죠 이제 사실. 데뷔작 같은 느낌. 거의 데뷔작이죠. 거의 데뷔작이고 이분 뭐 그 전에는 북두의건 작가님 밑에서 아마 문화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시대다. 그 정도 시대에 이분이 이제 탄생해서 딴 것보다는 이분이 막 뭐 취향차를 탈 수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저는 못 만화라는 보죠. 게 그죠. 뭐 병맛 중이병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찌바르는 사실은 작화력이. 그림을 거의 뭐 보통 근데 127권 그렸는데 못 그리겠습니까? 이제 잘 그리겠죠. 그렇죠. 네. 그런 만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슬램덩크나 그렇죠, 오나이 그렇죠. 여신님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그리면서 점점 잘 그려지는데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화백화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네. 꾸준히 뭐, 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경제에 이르는 거죠. 뭐 일단 뭐 그런 작품입니다. 달인이겠구만. 병맛의 달인.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안 보고 있습니다. 요새 트라우마 때문에
무슨 트라우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걸 극복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제가, 트라우마인지 알아야지 답변을 해주지. 전 여자친구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사실은. 전 네. 여자친구와 와 함께 본 좋아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던 작품이라서 사실 그런 제가 거 있죠. 끊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겨울왕국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게 극복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 1월 5일날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는 만화가 나오면서 그렇죠. 뭐 그렇게 됐다. 네네네. 뭐 그렇습니다. 장르가 시작됐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중요하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4월 20일 날. 4월 20일 4월 20일 제 생일 하루 전날에 네. 소방차 1집 소방차 1집.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빡빡빡빡 네. 미친 노래죠. 그렇죠. 거의 뭐 신남 그거다. 네. 신남이다. 소방차는. 그렇죠. 소방차 저는 크게 기억이 많이 없어요. 당연하지만 그렇겠죠. 기억이 많이 없는데 정원관 씨였나요? 그죠? 네. 그- 통통 캐릭터. 그렇죠. 그 캐릭터 도입이 처음으로 된 약간 아이돌이다. 그렇다고 라는 게 있죠. 꽤 귀엽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되게 통통보다는 약간 뚱뚱인데 그렇죠. 굉장히 거부감 없는 귀염상인 느낌, 음. 아기곰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그 이름도 소방차야. 소방차가 어떻습니까? 비켜야 되죠. 그렇죠. 나오면 그렇죠. 튀어나가는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들의 퍼포먼스가 됐습니까? 튀어나가는 퍼포먼스였거든요. 그죠? 아크로바틱이죠. 그렇죠. 아크로바틱을 기반으로 한 그런 거 되게 그룹이었죠. 그 당시에 이제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이거 공연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이 사람들 막 장난 아니잖아요. 막 뛰고 막 그 당시에 없었던. 텀블링하고 막 근데 이제 카트 타고 나오고 막 이러죠. 근데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앉아서 이제 점잖게 박수를 치는 그 시대. 그 뭔지 알아? 그 약간 그렇죠. 이제 북한에서 한국 사람들 공연하면 그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이제 엄청 충격적이었고. 근데 소방차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간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것도 이제 일본에 있는 아이돌을 그렇죠. 이제 차용한 프랜차이즈 약간 이제 비슷한 소년대 뺏긴다 좀. 소년대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거의 그 컨셉을 가지고 온 그룹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대단한 그렇죠. 기념비적인 보이밴드. 네. 음악이 음악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음악이 사실. 좋아. 그래서 근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이 1집 자켓이 되게 역동적입니다. 안 봤죠?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기억을 하고 있지는 세 않아요. 사람이 있는데 중앙의 사람은 약간 조조 포즈처럼 막 몸을 꼬고 이러고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고 양쪽에서 점프. 졸라 역동적이고 그리고 뭐 그 커버의 뒷모연이었나? 그거는 점프하기 직전 장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역동적이다. 이거 컨셉 하나로 완전 밀어붙였던 그룹이라고 볼 수 엄청 있겠죠. 동적인. 네. 그래서 소방차 1집이 4월 20일 날 발매가 됩니다. 그러고 이제 5월 5일 5월 5일 어린이날. 어린이날이죠. 네. 어린이날. 요때 이제 또 제 전문 분야죠. 저 애니메이션 한국에서 이제 최초로 제작된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영화. 그 전에는 뭐가 없었나? 그 전에도 이제 짜잘한 건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짜잘한 건 있었는데 이제 완벽하게 시리즈물. 시리즈 일단 떠돌이 까치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떠돌이 까치 같이 이제 완벽하게 기승전결을 갖추고 한 편의 영화처럼 귀결시킨 작품은 없었다. 그죠? 단편 같은 거는 있었는데. 그렇죠. 그 극장에서 방영을 하든지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존재했지만 완벽하게 TV용 애니메이션 영화가 처음으로 제작된 게 떠돌이 까치가 이제 5월 5일 날에 방영을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전회였죠. 전회에 이제 외인구단 고 작가님의 작품이죠. 근데 이것도 원작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원작하고는 다르고 이제 까치, 마동탁, 엄지 이 3인 캐릭터만 차용해서 그들의 관계는 그대로 비슷하게 남아 있지만
완벽하게 새롭게 각색된 좀 더 이제 밝고 사실은 그런 스토리의 애니메이션이다. 그 전에는 근데 마동탁은 항상 못된 적이었어요. 적. 근데 요 싹퉁 바가지. 그렇죠. 요 작품에서만큼만 이제 좀 뭔가 선배로 나옵니다. 같은 학교 선배. 그래서 이제 뭐 선의의 라이벌 정도의 구도로 나오는. 제가 본 거는 떠돌이 까치였어요. 네네네. 떠돌이 까치는 이제 계속 재방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동탁이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 안에서는 나쁜 놈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마동탁은 좀 이제 복잡한 캐릭. 약간 악역도 아니고 선역도 아닌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좀 멋집니다. 그 캐릭터 자체가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또 후속작은 아니지만 또 캐릭터만 가져오고 리부트 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까치의 날개.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떠돌이 까치가 먼저였다.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때 그러니까 사실은 올림픽 하루 한 해. 해 전해고 그런 뭔가 문화적으로 조금 근데 계속 뭔가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연도에. 그죠? 그래서 이제 또 5월 5일 날에 달려라 호돌이. 호돌이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니도 몰랐잖아. 그렇죠. 뭐 이 애니메이션 자체를 몰랐습니다, 저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달려라 호돌이가 이제 호돌이 자체가 88년도 마스코트죠.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 맞죠?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인데 그거를 이제 미리 한판 칩니다. MBC에서 처음으로 이제 고정 편성이 된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처음으로 고정 편성이 된 애니메이션이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건 뭐 거의 나라의 지원을 받고 만들었겠네. 야, 그렇겠죠. 뭐 그 아무래도. 그렇죠. 뭐 그런 만화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호돌이도 있고 옛날에 그 엑스포 대전 엑스포의 꿈돌이. 그렇죠, 그렇죠. 돌이 되게 좋아하네. 도리를 되게 좋아했구나. 그때. 한국은 도리를 되게 좋아하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과자도 꾀돌이 좋아하는데. 요거 요 애니메이션도 근데 약간 또 그런 딱지가 붙어 있는 거는 뭐 몇몇 에피소드에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나왔던 캐릭터 그대로 뺏겨와서 사용하고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렇죠. 한창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만화 요까지 나왔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돌아온다. 아니 돌아오겠습니다. 네, 반말하지 마. 여러분들 기다려 주세요. 빠잉.